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안병원의 정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총 6번의 강의 중에 마지막 강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치료 끝나면 끝인가요? 치료 이후의 삶과 관리"에 라는 주제로 마지막 시간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이제 특징, 그리고 또 진단 과정, 그다음에 치료와 특별히 이 혈액암에서 이제 고유하게 좀 시행되고 있는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계획된 치료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가 과연 언제 끝나는 것인가, 과연 끝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많은 환자분들, 고형암을 포함해서 혈액암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완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어서, 두 번째 순서는 완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그냥 재발이라고 주로 이제 같이 묶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5년 이내에 재발하는 것과 5년 이후에 재발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또 고유하게 이 백혈병에서는 처음에 있었던 세포가 다시 자라는 것 외에 또 중간에 또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백혈병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항암 치료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든 간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다가 몇 년 후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두 가지 후유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삶 완치 후에 어떤 삶의 관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강의를 들으셨던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익숙한 그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젊은 분들이 주로 받는 표준 항암 치료를 받던, 아니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받는 약한 항암 치료를 받든, 이제 관해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이식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한 다음에, 이식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받아왔던 치료들을 유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치료의 끝은 무엇이냐? 사실 유지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 선택했던 약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셔서 그 치료에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끝은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의미가 계획된 끝이 없다는 의미인데요. 즉 유지항암 치료, 가장 대표적인 약제가 아마 이제 먹는 유지항암제일 텐데요. 이 유지항암제를 드시고 계속 재발을 하지 않고 좋은 혈액 수치를 유지하면서 골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유지항암 치료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2 년이고 3 년이고 4 년이고 5 년이고 이렇게 이제 드실 수 있는,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를 치료하듯이 유지항암제를 복용함으로써 특별한 부작용 없이 계속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치료의 근간이기 때문에 계획된 치료의 끝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네토클락스라고 하는 이제 먹는 항암제 하나에 이제 주사 항암제를 추가한 이제요법으로 시행되는 약한 항암 치료 역시 그 치료에 반응이 있으셔서 계속 좋은 혈액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면, 설사 쪼끔 몸 안에 암세포가 남아 있더라도 우리가 이 치료를 하게 됐던 목표, 즉 백혈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백혈병으로 인해서 내가 피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 능력을 손상받지 않고 계속 정상적인 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 계속 2 년이고 3 년이고 4 년이고 이 유지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계획된 치료의 끝은 없습니다. 다만 유지항암 치료든 약한 항암 치료든 간에 어느 시점에서 환자분의 이 치료 반응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이 약제를 사용을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치료를 끝내고, 어 그때 당시에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제가 개발이 됐거나, 아니면 뭐 이제 추가로
수혈이나 이런 지지요법을 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치료가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라서 이런 유지항암 치료나 약한항암 치료에 반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이제 계획된 치료의 끝은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당뇨나 고혈압 치료받으시듯이 이제 치료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한테 치료를 받으셨던 어떤 환자분의 예를 좀 어 설명드리면 아마 좀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2년 전에 5 월에 진단을 받으셨던 65세 이제 여자 환자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67세 정도 되셨죠. 처음에 급성골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을 때 이제 5번 염색체가 결손되는, 이게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교적 예후가 좋은 군, 그냥 보통 평범한 군, 나쁜 예후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나쁜 예후군에 속하는 염색체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65 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항암 적합성을 먼저 판단을 했고, 충분히 항암제를 7-3요법이라고 하는 표준 강도, 고강도의 항암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고강도 항암요법을 하셨고, 다행히 관해라고 하는 상태에 이제 획득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좀 넘어서 이제 환자분이 퇴원을 하셨는데 어 담낭염이 이제 그다음 항암을 위해서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급성 담낭염이 이제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맹장염, 우리가 흔히 충수돌기염이라고 하고 일반인 분들은 맹장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에 생기는 또는 이런 담낭에 생기는 염증인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심하다 보면 이제 장기의 벽이 구멍이 나면서 복막염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제 그런 상태까지 되셔서 이제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즉 예상치 않았던 다른 질병이 생기신 거죠. 항암 치료를 하고 관해를 획득했기 때문에 정상 혈액 수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건 그냥 이제 우연히 급성 당당염이 다시 발생을 하신 거죠. 마치 맹장염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시거나 이런 발생하실 수 있는 다른 질병이 생기면서 그다음 항암 치료가 이제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7월 15일서부터 이제 첫 번째 공고 항암요법을 할 때까지 관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공고 항암요법을 하고 그 결과도 역시 이제 관해가 계속 유지가 되는. 하지만 이제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서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고, 제가 첫 번째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할 때 항암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관해가 왔을 때 이식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은 견디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도 많이 이제 어려웠고요. 그래서 2024년 8월부터 유지항암요법, 먹는 저메트라제제를 가지고 유지항암요법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2년, 거의 2년째 아주 좋은 상태, 모든 혈액 수치가 다 정상이시고 약제도 처음보다는 훨씬 적은 횟수로 드시면서 아주 당뇨나 고혈압 치료처럼 굉장히 조절을 잘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런 환자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나쁜 예후였기 때문에 주치의도 물론이거니와 환자분과 보호자분들도 당연히 나쁜 예후니까 가장 강한 치료, 이식까지 해야지만 완치가 되실 수 있고 오래 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목표로 치료를 계획을 세우지만, 중간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변경하고 또 그 약제에 좀 반응을 잘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계획과는 다른 치료를 받았지만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의 끝이 없고 계속 요 약제를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드시면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만일에 이식 적합성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마지막 치료에 해당을 해서 이식을 하고 나면 백혈병에 대한 치료는 모두 종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치료의 끝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이제 백혈병이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난 시간에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식의 가장 실패 원인 1 위는 재발이기 때문에 재발을 하는지, 아니면 두 번째 이유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그냥 이제 외래를 다니시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또 좀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한 환자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2 년에 30세, 그러니까 지금은 34 세에 해당하십니다. 이때 이제 30 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16번 염색체, 이제 여기 뒤집어졌다는 뜻인데요. 염색체 일부가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어진 그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65세 여자 환자분하고는 다르게 좋은 예후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식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항암 치료만 4차 내지 5차까지 하고 종료를 하는 거를 목표로. 왜냐하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예후군이라고 하는 예후군의 특징은 항암만 하더라도 이식하고 크게 성적이 차이가 없어서 그냥 이식을 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제 좋은 예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치료가 이제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정밀의료, 이 표적 치료제 아마 네 번째 시간이었을 텐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세포 표면에 있는 어떤 항원을 공격하는 항체 표적 치료제까지 추가해서 가장 치료 성적이 좋다고 하는 치료 방법으로 이제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예후군이기도 했고, 또 30 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이고 체력도 좋으셨기 때문에 관해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대로 공고항암요법만 하고 이제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점에서 관해가 잘 유지가 됐고 미세 잔류 질환도 없었기 때문에 완치의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을 했는데, 불과 치료 끝나고 나서 3개월째 다시 암세포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골수 검사를 해 봤더니 재발이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후군이라고 하더라도 재발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이 환자분은 부재항암요법을 통해서 다시 관해를 만들어서, 이때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즉 일반적인 급성골수성 백혈병 좋은 예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동종조혈모세포 이식까지 시행을 하게 되고, 이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달에 이식을 시행을 받고, 이식 후에는 또 미세잔류 질환 없이 잘 경과 관찰을 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경과 관찰을 했는데 또 6개월 만에 미세잔류 질환이 이제 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마 젊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두 번째 구제항암요법을 시행을 하고 세 번째 재관해죠. 첫 번째 관해가 됐고 재발한 다음에 두 번째 관해가 됐고 이제 다시 재발한 다음에 세 번째 관해가 됐을 때, 다른 공여자로부터 작년 7월에 이제 이식을 받고 현재까지 11개월째 미세 잔류 질환 없이 관해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현재는 아주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 번의 치료 종료, 치료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다시 암세포가 재발하는 것을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식을 받고 현재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3개월 만에, 그다음에는 6개월 만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1년 이상. 그래서 아마 가장 좋은, 가장 긴 기간의 관해 상태 유지를 하고 있는 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처음 환자분은 나쁜 예후군이라고는 처음에 분류가 됐는데, 이식을 하지 않고 유지항암요법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 환자분은 처음 진단 시에는 좋은 예후였는데 치료 종료를 하고 경과 관찰을 하고 다시 이식을 하고 또 경과 관찰을 해서 또 재발을 해서 이제 두 번이나 이식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예후군, 중간 예후군, 나쁜 예후군을 나누는 건 비교적 그 평균적인 성적은 당연히 좋은 예후군이 제일 높고 나쁜 예후군이 제일 낮지만, 각 환자분들이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이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 이제 치료의 경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실제 환자분의 예를 저희가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완치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 거냐? 완치는 처음에 진단받았던 혈액암이 백혈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게 이제 완치라고 할 수 있겠죠. 고형암도 그렇고 혈액암도 그렇고 5년 동안 재발을 하지 않고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이제 5 년째 되는 날 완치 판정을 내려줄 수 있냐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5 년이 되면 그때 이제 완치가 되는 걸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서류로 완치가 됐다는 거를 적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나라에서 주는 이 질병이 암이 있을 때 산정특례라고 하는 것도 이제 5 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암이 남아 있으면 연장을 해 주고, 암이 치료가 잘 돼서 남아 있는 암이 없다고 나오면 5년 뒤에는 모든 혜택을 끊게 되는 이유도 다 5 년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큰 의미를 두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어떤 암을 치료할 때 치료가 잘 되신 분들은 몸 안에서 암세포가 다 사라지면서 재발을 안 하실 테고, 치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암세포가 남아 있다가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재발을 경험하게 되는데, 당연히 처음 진단 받으시고 초기에 재발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보통 이런 곡선을 그리는 암이 있다면 첫 번째 해에 거의 재발하시는 분들의 반이 재발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도 한 20-30% 재발, 세 번째 나머지 재발을 한 다음에 3년 이후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재발 곡선이 재발이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암은 사실 3 년만 지나도 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완치라고 하는 건 치료가 종료된 시점, 그 시점에서 완치가 된 것을 3년 뒤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치의도 이 환자분 몸 안에서 관해 상태라고 하는 상태가 실제로 암세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암세포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검사 방법을 이용해서도 측정을 할 수 없다면 그 두 상태가 또 동일하게 암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관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실제로 암세포가 없는 것인지 아주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인지, 그것을 다 아우르는 단어로 관해를 쓰는데, 기다려 보면 남아 있는 암세포가 당연히 자랄 것이기 때문에 치료 종료 후에는 1 년을 기다려 보고 2 년을 기다려 보고 3 년을 기다려 봤는데 재발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이 암은 3년 이후에는 거의 재발을 하는 경우가 없다. 굉장히 빨리 자라는 암일 경우겠죠. 그러면 3 년까지 지났는데도 아무런 치료 없이 재발을 안 했다면 치료 종료 시점에서 완치가 됐다는 것을 3년 지나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우리가 먹는 약으로 계속 유지요법을 하고 있는 환자분은 사실 완치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계속 장기 생존 또는 장기 무병, 장기 재발 없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치료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가 고혈압 약을 먹고 당뇨 약을 먹어서 혈당이 조절이 되고 혈압이 조절돼도 완치라고 하지 않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자라는 암이 이런 경우에 속하는데, 이제 3 년만 지나도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재발이 안 됐으면 3년 전 치료 종료 시점에서 완치가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부분의 암들은 5 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암들의 늘어나는 속도를 고려하면 5 년까지는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5 년이나 기다렸는데 암세포가 재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더 기다려 봐도 암세포는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년 지났을 때 5년 전에 치료 종료 시점에서 이제 완치가 됐던 겁니다라고 5년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부 암들은 굉장히 느리게 자라는 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7 년, 8년 지나서 재발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아주 천천히 자라는 암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1 년,
2 년째, 3 년째, 4 년째, 5 년째, 6 년째, 7 년째도 계속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년 생존율이 뭐 완치율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 년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에게 5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쪼끔이라도 암세포가 남아 있을 때 충분히 암이 검사에서 발견될 정도로 자랄 수 있는 시간이 5 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 년을 기다려 본다. 그래서 치료가 종료가 되신 분들에게는 완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혈압, 당뇨처럼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유지요법이나 저강도 항암을 계속 하시는 분들에게는 계속 관해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재발은 저희가 이제 5년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빨리 자라는 암들은 3 년, 뭐 일반적인 암들은 5 년, 조금 천천히 자라는 암들은 10 년. 그 안에 재발을 하는 경우는 이 처음에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세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주황색이나 보라색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인 거죠. 그래서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치료가 종료가 되면 시간 흘러감에 따라서 암세포가 늘어나서 다시 발생하는, 즉 재성장을 의미합니다. 재발이라고 하는 건. 하지만 5년 지나고 뭐 예를 들어 10 년이 지나고 또 똑같은 병이 발생을 했다면 그것은 처음에 진단받았던 암세포가 죽지 않고 남아 있다가 자랐다기보다는 마치 처음에 백혈병 진단받았을 때 멀쩡하게 잘 지내시다가 암세포가 발생했던 것처럼 새롭게 암세포가 발생을 해서 자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발은 두 종류가 있어서 처음에 진단받았던 암세포가 죽지 않고 남아있다가 자라는 재성장, 또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몸 안에서 새롭게 암세포가 만들어져서 생기는 재발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후유증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5년 이제 완치가 되면 병원들마다 좀 다르지만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 주신 외과나 아니면 항암 치료까지 하시거나 방사선 치료까지 하신 경우에는 뭐 종양내과나 방사선 치료학과에서 5 년까지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5 년째 이제 완치가 되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계속 그 과에서 뭐 1 년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암 예방 센터 같은 곳이 있는 병원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옮겨서 이제 계속 건강 관리를 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이 일반 혈액 검사, 저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암이든 간에 백혈병을 포함해서 뭐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뭐 유방암이든 뭐 갑상선암이든 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경우, 보통 이제 수술적인 치료는 제외를 하고요. 이렇게 어떤 화학 물질이나 방사선이라고 하는 에너지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피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가 요런 이제 세포의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자극에 노출이 됐던 경우에는 나중에 뭐 3 년 또는 뭐 5 년, 7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조혈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골수계암,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포함해서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라고 하는 병, 요 이제 백혈병이 되기 쉬운 요 전 단계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생기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만 명, 7만 명 정도 1 년에 암 환자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환자분들이 생기고, 정부에서도 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뭐 자랑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암 환자분들의 이제 완치율이 높다, 치료 성적이 좋다. 근데 그 말인즉슨 장기 생존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치료가 개발이 돼서 환자분들이 첫 번째 암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치가 된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이용을 해서 치료가 된 경우에는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나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고, 100명 장기 생존자 100명 중에 한 3명,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런 질병에 걸리는 확률보다는 5배 정도는 높은 고위험 이제 이기 때문에 게다가 처음 질환 자체가 급성골성 백혈병이었다면 혈액암이었다면 뭐 그 위험도는 사실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 년까지 재발이 없어서 완치가 된 다음에 계속 매년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골수계 암, 급성골성 백혈병이나 골성성 이상증후군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많은 또 환자분들이 이제 어 치료 끝나면 이제 완치됐다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자유로운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질병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하고 동일한 위험도를 가는 거지 가지시는 거지만 이런 2 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종양의 발생률이 높다. 그래서 혹시 네 번째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신약들, 표적 치료제들 중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빅시오스라고 하는 약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급여 기준을 어떻게 받은 약이냐면 치료 관련 급성골성 백혈병에서 60세 이상에서 즉 치료 관련 급성골성 백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이제 뜻인데 이게 많은 뭐 유방암 환자분이나 뭐 대장암 환자분이나 뭐 폐암 환자분들 중에서 아주 치료가 잘 돼서 오래 사신 10년 이상 막 살고 이제 이러신 분들 중에서 가끔 발생하시는 한 100명 중에 두세 명 정도 발생하시는 이런 장기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73요법보다는 요 약제 두 가지 약제가 하나로 복합제로 된 약제인데 2배 이상 치료 성적이 향상된다는 것을 이제 앞에 네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장기 후유증은 이 첫 번째가 이제 항암 치료와 모세포 이식을 다 아우르는 치료 후 합병증이라면 동종 이식을 받은 경우에 만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피부나 눈물샘이나 침샘이나 폐나 관절 근육 등의 섬유화가 되는 질병인데 보시면 이제 급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주로 이제 막 아주 활발하게 면역 세포가 가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라면 만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은 여러 장기가 이제 섬유화가 되는 만성적인 염증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성공적으로 생착이 되고 계속 내 몸 안에서 다른 사람의 혈액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이 끝까지 이 몸하고 조화롭게 지내지를 못하고 계속 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라서 사실은 동종조혈세포 이식이 계속 성공한 채로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끝까지 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아주 오래 이제 계속 살다 보면 한 몸 안에서 점점 더 어 적응을 하고 더 이상 이제 공격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계속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이후 이식하고 나서 1년 이후라는 것은 굉장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충분히 면역 능력이 이제 다시 생착이 된 이후에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뜻인데 여기서 보시면 뭐 당연히 재발이 제일 1등 원인이지만 실패의 이 만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 1 년째, 5 년째까지도 이렇게 계속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남아 있다는 거가 이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사실 실패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성공을 했는데 끝까지 적응하지 못한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두 가지 과거에는 이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그렇다 할 약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 밖에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이 작갑이라고 하는 약이 보험이 됐고 바로 요번 달 6월 1 일부터 얼마 전에 레즈록이라고 하는 약까지 이제 보험이 되면서 자카비에 실패하신 분들이 이제 레즈록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만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에 대한 좀 선택적인 특별히 요 질병에서 사용하는 약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약제의 도움을 받아서 요 위기를 좀 이겨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치 후 삶의 관리 저희가 이제 5 년까지 재발을 안 하셨고 모든 치료가 종료가 됐고 5 년이 흘렀고 특별히 이 치료 후에 생기는 골수계 종양이나 아니면 뭐 이식받은 환자분들에 있어서 만성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이 없다면 그다음에 환자분들은 이제 어떤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나. 여전히 드시는 거나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잘 드리는 설명은 식사와 음식과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거지 어떤 특정 질병, 특히 이 종양성 질병에 질병을 좋아지게 하거나 나빠지게 하거나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건강이 유지가 돼야지 뭐 그다음에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도 잘 받으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약을 먹으면 백혈병에 좋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백혈병에 어떤 운동을 그런 어 사실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음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치료 후에 5년 지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 저희가 1 년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해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완치자가 되면 정상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대 암에 대해서 사실은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한 가지 암을 이겨낸 다음에는 그다음에 다른 암에 대해서는 좀 크게 이제 둘로 나뉘는 너무 염려가 심하신 환자분들도 있지만 아예 그냥 다른 암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고 계시는 여전히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발생하기 쉬운 건 백혈병 완치자분도 남자는 전립선암이나 폐암이나 위암이 발생하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같은 것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 관리에 대해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어쩌면 더 철저하게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라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편물 받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 줘야 될 건 보통 혈액 검사를 하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혈색소 즉 적혈구를 의미하는데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다 검사해 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백혈구랑 혈소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검진만 하시면 혈색소만 즉 빈혈이 있냐 없냐만 알게 되시기 때문에 특별히 백혈병 진단받거나 이제 치료받으셨던 분들은 이 전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다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점이고요. 또 이제 연령별로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요렇게 관리를 해 주는데 요걸로는 아까 앞서 봤던 10 대 암을 다 확인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복부 초음파 같은 걸 하면 뭐 간하고 뭐 췌장하고 다 볼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해서 이식 뭐 백혈병 이후에도 또 다른 고형암이나 다른 혈액암의 발생을 빨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이제 5년 지나서 대부분은 이런 검사들은 이제 건강 검진이나 뭐 직장 신체 검사나 직장 검진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아 내가 한 번 암을 어 이제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암도' 요즘은 중복암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암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제 모든 6번의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올려주신 분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저희가 시간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마음도 부자님께서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다리나 팔에 멍이 자주 들고 잘 안 없어집니다. 백혈병의 신호인가요?" 백혈병의 신호는 아닙니다. 만일에 이제 멍이 잘 든다면 이게 병적인 문제라면 주로 이제 혈소판에 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혈소판 감소증일 때 멍이 잘 드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 혈관의 어떤 튼튼한 정도 즉 뭐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를 많이 드시거나 이래서 혈관벽이 많이 약해지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잘 멍이 듭니다. 또는 내가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 먹고 있다. 그래도 또 잘 멍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멍이 자주 들 때는 간단하게 일반 혈액 검사를 해 보셔서 혈소판이 괜찮은지만 확인하시면 좀 걱정을 더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밥 최고님께서 일반 국가검진을 하는 피검사 의심하거나 찾아낼 수 있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혈색소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말씀을 드리면 뭐 당연히 백혈병이라면 빈혈도 동반될 테니 빈혈이 생겨서 백혈병을 아주 이렇게 잘 흐름을 타서 발견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완전치 않죠. 혈색소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혈액 검사 자체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이손하우스 님께서 스마트폰 전자파를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탄 음식을 먹으면 백혈병에 걸릴 수 있나요? 사실 뭐 전자파 스트레스 탄 음식이 어떤 특정 뭐 질병에서는 이게 위험인자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다 위험인자입니다. 위험인자. 이게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는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항암제나 아니면은 방사선이나 아니면 뭐 용매에 이제 노출이 됐거나 이렇게 확실하게 유전자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은 밝혀져 있는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건강에 관여하는 뭐 위험인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버선 님께서 백혈병도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를 써서 치료할 수 있나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시면 네 번째 시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랑 면역 치료제들이 2017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동안 꽤 많은 약제들이 상용화됐고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약제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근에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 표적을 공격하는 뭐 항체 제제나 아니면 유전자를 공격하는 제제 또는 면역 치료제도 일종의 이제 항체 제제는 면역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약제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도서남매 마음께서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요? 가족 중에 유전자가 반만 맞아도 이식할 수 있다는 반일치 이식은 안전한가요? 요게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섯 번째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좀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방금 이제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반일치 이식이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고 타인 중에서 우리나라가 40만 명 정도 있는데 내 조혈모 세포를 아무한테나 줄 수 있다라고 등록되어 있는 분 그중에서도 없고 독일, 대만, 중국, 미국, 일본에도 없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경우는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일치 이식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조혈모세포 이식권, 유럽 조혈모세포 이식권, 우리나라 이식권 중에서도 이제는 반일치 이식이 거의 동종 이식 중에서는 반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좀 형제분들한테서 받기가 어려워져 있는 이제 형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서 못 찾으면 무조건 반일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일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말인즉슨 물론 형제 일치자가 있는데 반일치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일치가 있다면 충분히 이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전자가 반만 맞는다는 게 이제 조직형이 이제 반만 맞는다는 거고 주로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은 친부모, 친자녀가 맞으면 무조건 반은 맞고요. 반보다 좀 더 맞으실 수도 있고요.
형제 중에서는 25% 정도가 완전 일치자고 나머지 반일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TJ 서머님께서 백혈병 환자가 있는 집은 방을 무균실처럼 꾸며야 하나요? 일상적인 청소나 환기, 소독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일단 항암 치료 기간 중에는 보통 표준 강도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입원해 있는 동안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고, 반해가 되셔서 퇴원을 하셔서 집에 가시는 경우에는 이제 면역력이 좀 회복이 되신 상태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균실처럼 꾸며야 된다고 저희가 설명드리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식 환자분들 경우에는 보통 이식하고 나서 3 주차, 4 주차에 퇴원을 하시는데, 이식은 특별히 항암제랑 구별돼서 보통 9개월이나 1 년이 돼야지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나 환기나 소독은 잘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무균실처럼 꾸밀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더 완치율이 감염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라고 이제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청소나 환기나 소독은 잘 해야 되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몸 안에서 외부에 있는 세균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균이 훨씬 많습니다. 대장 안에 이제 대변도 있고요. 우리 피부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외적인 것에 대한 위생 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만, 이 보통의 감염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균이 기회 감염이라고 하는 그런 감염 형태로 감염되는 것이 더 많아서 노력은 하시되 무균실까지 이렇게 꾸며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질문은 벌사타일 캣 님께서 백혈병 치료 중에 면역력을 높이고 기운을 차리게 하려고 홍삼, 상황버섯즙 종류를 먹여도 되나요? 아마 이 질문은 주치의 교수님마다 약간씩 의견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왜 다 틀리시냐 하면 이런 것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무도 연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홍삼이나 상황버섯이나 즙을 먹고 간이 안 좋아지시거나 도리어 부작용이 심했던 환자분을 경험하신 주치의 선생님들께서는 절대 못 먹게 하고요. 저게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냥 일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드셔도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도움이 돼서 드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라지나 버섯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답은 이게 같이 드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정보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잘 드리는 말씀은 전 세계에서 인삼, 홍삼, 산삼, 상황버섯, 즙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이제 민족이 저희거든요. 우리나라 민족인데, 우리나라 민족이 전 세계에서 아마 평균 수명이 제일 높아야 되지 않을까, 또는 치료 성적이 제일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서남매남께서는 만성골수형 백혈병은 평생 알약을 먹어야 한다던데 당뇨나 고혈압처럼 약만 잘 먹으면 수명대로 살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이마티닙,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이 나온 지가 이제 25년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1999년 그때 정도서부터 이제 임상 연구에 참여를 해서 드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사실은 25년을 복용해 왔는데 인류가 이 만성골수형 백혈병 환자분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의 평균 수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수대로 사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 자체가 계속 개발되다 보니까 약의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약으로 바꾸기도 하고, 부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바꾸면서 지금 사반세기 25년 동안 복용해 봤는데 굉장히 오래 잘
생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수명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실버선 님께서 치료가 잘 끝나서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몇 년 뒤에 갑자기 재발할 확률이 높은 편인가요? 확률은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이 점점 갈수록 재발 확률은 떨어집니다.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남아있는 암세포가 자라나서 재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다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재발이 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재발 확률이 내려가서 조금 빠르게는 뭐 3년, 백혈병도 뭐 늦어도 5년까지 재발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재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5년 장기 생존율을 보통 완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도 님께서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 기준치보다 낮게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수치가 조금 낮거나 높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이게 이제 적혈구 혈소판은 다 정상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백혈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세포들이 모여 있는 집단의 이름입니다.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산구, 호염구. 대표적으로 이 5개가 모여서 백혈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정상 기준치보다 조금 낮더라도 이 비율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요즘은 기계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혈액 검사 기계에서도 약간 모양이 좋지 않은 세포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몇 퍼센트가 그런 위성수 세포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소견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낮게 유지가 되면 저희가 보통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율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미성수 세포가 조금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장기간 관찰했을 때 점점 내려가거나 아니면 정상이었던 적혈구나 혈소판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 경우에는 보통 골수 검사를 저희가 이제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백혈구라고 하는 건 적혈구랑 달리 언제든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 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확 올라가 줘야 되는 거고 싸워야 되니까요. 또 그런 자극이 없으면 내려가 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 드리는 말씀인데 하루에 10번 검사하면 10번 다 틀립니다, 수치는. 네, 그래서 한 번 낮다고 해서 이제 비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버선 님께서 다시 질문하셨는데 소아백혈병과 성인백혈병은 치료 예후나 치료 방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이들이 더 완치가 잘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소아백혈병은 대부분 소아 림프모구 백혈병이라고 하는 백혈병입니다. 물론 골수성 백혈병도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골수성보다는 림프모구가 훨씬 많고요. 치료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소아백혈병이 치료 성적이 좋은 건 맞습니다. 소아도 림프모구보다는 골수성이 치료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성인은 림프모구 백혈병보다는 골수성 백혈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골수성 백혈병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성인은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성적이 더 좋으냐? 골수성 백혈병과 림프모구 백혈병 다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말씀일 텐데 물론 더 안 좋은 암보다는 높기도 하고 더 좋은 암보다는 생존율이 낮기도 할 테라서 이게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소아 림프모구 백혈병에 비해서는 치료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소나우스님께서 빈혈이 너무 심해서 몇 달째 철분제를 먹고 있는데 빈혈이 낫지 않고 지속되면 결국 백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나요? 개인적으로 혈액내과 교수님들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 단어 중에 빈혈약 먹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철분제는 철분제죠. 빈혈약은 아닙니다. 철분제를 보통 먹는 이유는 철분 결핍성 빈혈일 때 먹습니다. 즉 빈혈이 철분 결핍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빈혈이 아니라면 철분제는 먹으나 마나인 거죠. 철분이 부족해서 생긴 빈혈이 아니니까요. 근데 만일에 철분 결핍성 빈혈인 게 확인이 됐고 철분제를 먹고 있는데도 교정이 안 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경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나가는 철분은 계속 많고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철분이 없으면 적혈구에서 혈색소라고 하는 색소 안에 철분이 딱 하나씩 박혀서 적혈구가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철분이 없으면 적혈구가 만들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빈혈이 심한데 철분 결핍성인지는 확인을 안 해 보셨고 그냥 철분제만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철 빈혈이 교정되고 있지 않는다면 이게 백혈병일 수는 있는 거죠. 백혈병으로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백혈병을 처음에 빈혈인 줄 알고 치료하셨다가 빈혈이 아니고 백혈병이었다, 이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단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대부분 빈혈로 확인이, 처음에 병원을 찾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에 이 빈혈의 원인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으로 인한 빈혈이라면 그 병은 백혈병으로 발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4월, 저희가 이제 초반부터 이제 6월 말까지 총 6번에 걸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저희가 다루어 봤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이제 10대 암에 들어가는 병은 아니지만 젊은 분들한테도 많고 또 굉장히 긴 치료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강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비욘디 채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혈액내과 의료진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우분들께서 다른 고형암에 비해서 굉장히 치료 과정이 힘들고 길다 보니까 지치실 수가 있을 텐데 어 힘내시고 여러 가지 좋은 약들도 나와 있고 또 이식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치료에 적절하지 않을 때, 굉장히 몸이 약할 때도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차선책이 있는 질병이니까 모두들 좀 힘을 내시고 끝까지 치료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